주에는 책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PPT로 할 거야. 다양하게 좀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한번 책 봐봐, 펼쳐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보자.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이 나중에 공부할 때도 우리가 운동을 하고 먹는 것을 조절하면 살 빠진다는 걸 알아. 근데 누구는 그걸 하고 누구는 그걸 못해. 지금도 철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 철학 공부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가 읽기 능력, 듣기 능력이 늘어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게 50이라면 100을 얻을 수 있게 하게끔 선생님이 선배로서 또 조언을 해준 거거든. 근데 그걸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한순간이다. 근데 나보다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나를 넘어서는 그 순간은 한순간이야. 지난주 과제가 뭐였죠? 내가 가진 생각을 철학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특정 철학자는 사실은 아니었었어. 근데 뭐 자유롭게 써보는 거였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누구부터 할까? 우리 저쪽부터? 해주세요. 우리 성우도 숙제를 했대. 성우가 숙제를 했대. 우리 건우가 해보세요. 철학자 파르멘이 됐으면 물상은 어떻게 수 없다고 하자. 존재하지 않는 것만을 믿었다. 내가 지금 보통 특수하거나 아끼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선민 제도를 당연히 좀 있는 것이면 차고사를 못할 것이고 있네. 나는 차고사의 차이가 없는 수 있었다. 무에서 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을 아껴 써서 나중에 차를 살 수 있는 그렇게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고 잘 썼네요. 무에서 유가 없기 때문에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겠다. 근데 있잖아, 이 담론은 고대의 담론이야. 무에서 유가 없을까? 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무가 뭐야? 없는 거야? 무가 뭘까? 얘들아 있잖아. 무한수 알죠? 무한수. 유한수가 있고 무한수가 있잖아. 무리수, 무한소수, 무한수가 있잖아. 뭐를 무한수라고 얘기하니? 끝까지. 무한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 수 없는 수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거나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그게 무야. 그게 무야. 이 말은 뭐냐면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의 차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누가 알아?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희들이 아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몰라. 왜냐면 우리가 공기 중에 지금 눈에 보이지, 공기가 지금 있니 없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옛날 사람들은 공기에 대한 관념이 없었겠지. 개념이 없었겠지. 그건 없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뭔가가 입증된 거, 결과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렇지 않은 것은 없는 거니?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야. 우리가 인식되기 이전, 우리가 무언가를 나타난 것을 경험되기 그 이전을 우리가 무라고 얘기를 하거든. 무에서 유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더 철학에서는 오히려 유보다 무가 훨씬 많거든. 우리가 성호야 유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빈산의 일각이야. 무는 훨씬 많아. 돈도 왜 기업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몇십억 몇백억을 쓰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할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해서 얻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거든. 훨씬 더 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가치로 판단해. 왜냐면 성우랑 선생님이랑 좀 다른 게 선생님은
교수님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옛날에는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었어.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었거든. 근데 지금은 시간이 돈이야. 왜 시간이 돈이야? 못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 시간을 돈으로 바꿔서 시간을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 이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서울에 살 집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서울에서 떨어진 그 외곽 지역의 경기도에서 살면서 하루에도 출퇴근 시간을 3시간, 4시간을 왕복으로 보내. 그 사람은 뭐야? 돈을 얻기 때문에 시간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거야. 부자들은 비행기 타고 갈 거리를,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없는 사람은 걸어서 가겠지만 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길거리에다가 쏟아 부으면서 사는 거야. 부자들은 시간 1초를 굉장히 돈으로 엄청 가치 있게 생각하거든. 선생님이 그래.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시간을 규정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근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생님이 이제 성우한테 폴라로이드 식으로 사진을 수령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성우는 그거는 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스냅사진으로 출력을 해왔다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치와 얘가 생각하는 가치는 뭐야? 기회비용 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미적인 아름다움에 더 돈 1,000원, 10,000원이 아니라 미적인 아름다운 작품에 더 가치를 부여한 거야. 근데 성우는 돈,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의 가치를 부여한 거지. 만약에 우리가 양집을 지을 거야. 양집을 지은다면 실패하고 뭔가를 다시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근데 우리는 게르라는 것도 한번 지어봤잖아. 그러면은 양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2달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양집을 예를 들어서 1주, 2주 안에 끝내고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쫓을 때는 돈의 수준밖에 안 돼. 근데 돈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가치를 추구하잖아. 돈을 넘어설 수 있는 거야.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넘어서야 돼. 돈을 넘어서야지 그냥 주어진 돈을 아껴서 쓰는 거는 아낀 돈만큼의 이윤이 남겠지. 근데 주어진 돈으로 무언가를 투자할 수 있는 거. 다른 가치를 투자가 뭐야? 다른 가치를 사는 거야. 미술 작품이든 뭐든 다른 가치를 살 수 있을 때 내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써올 거라 파일도. 모두 알다시피 저번 과제는 나는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그리고 써보는 것이었다. 저번 과제에서 나는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자전거와 건축이라고 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연결하기 전에 이 두 개의 관심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하는 시에 내 생각과 철학을 연결해보겠다. 바람도, 스트레스해소, 스릴감, 성취감, 건축, 신기함, 성취감, 순간순간 행복, 장면이나 플라톤은 편안한 사물 외에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데아에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데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플라톤은 사람의 영혼도 이데아라고 한다. 영혼은 이성, 이성은 이데아. 오늘 자전거 이야기 잠시 넣어두고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제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연결해보겠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건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건축이란 인간의 이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원래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나의 건축을 비유하려고 했다. 하지만 비유가 생각되려면 건축이 이성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궁금해졌다. 과연 건축은 이성적일까? 아니면 인간의 본능이 만들어내는 것일까? 동물에게 건축이란 무엇일까? 자연에서 동물들은 생존하기 위해 집을 짓는다. 집을 지어야 잠을 잘 수 있고 새끼를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동물에게 건축이란 생존 본능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의 건축이란 무엇일까?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존하기 위해 짐을 지었다. 하지만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로서 이성을 표방합니다. 예를 들어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지구아트, 목상정원, 고대 그리스 신전 등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이상적인 이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표방하기 위해 인류가 창조된 이후부터 계속 이전에 언급한 위대한 고충을 같이 이상적인 이성을 표현하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이상적인 이성을 추구한다. 인간은 이상적인 이성을 건축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의 건축은 분명 이성적인 부분도 있다. 우림이 예전 글이 내가 건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글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체면이가 누가 얘기한 것처럼 있잖아.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도전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너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으면 그냥 여기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 정말 극도로 빠져야지. 쟤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해도 될까 말까 하면 계속 미련이 났거든. 근데 쟤랑 한번 연애해보잖아. 아무 별거 아니네. 그냥 자연스럽게 오히려 후후로 털어버리면 되게 좋아해. 후후를 털어버리면서 너의 또 다른 거를 찾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그래? 죽을래? 내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을까는 너희들 나이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거에 관심 있어? 그러면 해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너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림에는 사실은 우림 색깔이 진짜 강하게 있거든. 어떤 사람이 있잖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선생님 그 대학에서 어떤 이제 교수님은 철학과 교수님은 자기는 심장이 헤겔이고 배가 아도르고 배꼽이 그리고 이제 뭐 엉덩이는 뭐고 자기를 관통하는 그 철학자들의 이름인데 너는 선생님 보기에는 권력과 이데아는 또 맞아 떨어지거든. 플라톤과 또 맞아 떨어져. 너가 좋아하는 성향이거든. 그럼 나는 플라톤은 나의 심장이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몇 뿌리쯤 되겠다. 그런 것들 있잖아. 나의 계획. 그렇게 하면 너가 글을 쓰거나 뭘 할 때도 굉장히 명확하게 그 라인을 찾아갈 수 있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확한 뭔가가 세상에 없으니까 이 말 좋으면 이 말 갖다 쓰고 저 말 좋으면 저 말 갖다 쓰고 그 말 좋으면 그 말 갖다 썼다가 뒤죽박죽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선민이도 마찬가지거든. 선민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것도 있고 칸트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칸트하고 또 권력은 다르거든. 좀 다르거든. 근데 이제 우리의 색깔이 조금 보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색깔을 이렇게 드러내도 괜찮아. 이게 너 누군가가 비난하면서 너 권력을 되게 추구하는 거 아니야? 너가 그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 없어? 라고 따지는 것은 거기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예담이 형아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교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그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멈추지 않아. 그러면 그게 진짜 네 거야. 그게 너를 긍정할 수 있어. 근데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싶은데 너 뭐 할 수 있겠어? 그 능력이 되겠어? 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거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게 진짜 난가?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부모님들이 절대 만나지 마. 절대 만나지 마. 그래도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이 진짜 내 연인인 거야. 근데 야, 걔 이러고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헤어지는 사람은 걔는 진짜 내 연인이 아닌 거야. 진짜 내 연인이라면 줄리아 로미오처럼 끝까지 죽음까지도 그게 진짜 내 연인이겠죠? 우리 인성이 해갖고 오세요. 우리 인성이가 언제 글을 썼었지? 며칠 전에 뭐 썼어? 언제? 아니야. 인성아 원래 너가 글을 잘 썼거든? 근데 진짜 잘 썼어. 근데 글이 퇴행했어.
너 내가 며칠 전에 너 글 뭐 봤는데? 뭐를 봤지? 아니야 몽골 봐? 개화여행 가고 싶은 이유를 보고 깜짝 놀랐어. 완전 퇴행했더라고. 너 원래 그렇게 글 쓰지 않았었어. 얘가 있잖아 글을 써갖고 왔었거든. 몽골이냐 캄보디아 몽골 때 너무 글을 잘 써갖고 와가지고 진짜 재밌더라고. 그리고 났더니 지성이 글을 대신 써줬어. 그치? 아니 이게 좀 비하인드가 있는 게 이게 형이 대신 써준 게 아니라 너가 조금 제가 써본 거 대신 써준 거야. 왜냐면 얘들아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림을 막 그려. 그리고 전문가가 약간의 손질을 봐. 그러면 그게 막 자기가 다 썼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그런다니까? 너희들이 글을 쓰고 거기다 조금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 닿냐 안 닿냐가 정말 천지 차이야. 근데 너무 잘 썼었어 지성이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너블 맞아? 다시 써봐라. 다시 써온 글은 수준이 넣었어. 다시 써왔는데도 달라. 그러면은 이거 너가 쓴 거구나 라고 하겠지만 다시 써온 글은 인성의 글이 아니었어. 인성아 퇴행했어. 그것도 내가 근육과 똑같아. 내가 근육이 있었지만 안 쓰면 근육 다 빠지거든? 근데 그래도 쓰면 다시 돌아와. 나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자전거를 막 타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한 몇 년 안 타면 예전처럼 막 잘 탔던 것들이 잘 안 타지거든? 근데 또 그렇게 한 달 타면 다시 잘 타게 돼. 이미 예전에 자전거를 그렇게 탔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도 다시 쓰면 그 실력이 어디 사라지지는 않아. 근데 써야지 되겠죠. 아니면 지성이가 너보다 잘 썼어. 이성님. 지난 과제였던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나는 노력에 관한 것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나의 이러한 생각들은 철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나는 아직 명쾌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철학은 우리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철학을 좋아하게 된 것은 방황하던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철학, 정확히는 철학의 역할 중 한 부분은 우리 삶 일관을 관여하며 각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과 삶에 임하는 태도 등 흔히 개인의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첫 번째로 현재 나의 상태에 관한 노력한다는 것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노력을 정의 내리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렇다면 목적이란 모두 주관적인 것일까? 객관적인 것일까?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객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어떠한 것을 위한 목적인가? 라고.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였듯이 수단으로서의 좋음과 목적으로서의 좋음 중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목적으로서의 좋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객관적 목적이란 행복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정확히 어떠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며 논리적인 근거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란 쓸데없이 그를 길어지도록 할 것이기에 여기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각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수단 또한 존재한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각자가 발버둥 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 이외에도 재능과 운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력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것은 자족적인 것이다. 남과의 비교로부터 비롯된 쾌락은 행복이라고 볼 수 없다.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단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제 두 번째로 철학, 정확히는 학문적 철학이 내 삶에서 가지는 위치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해보자. 나는 이전 과제에서 철학은 내 삶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도구로서 위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예를 들어 무엇이 선한 것인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에 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세계가 존재하는지 등 정작 우리 세계를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정작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피의 세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너무나 무감각하며 잠들어 있다. 나는 이러한 현실을 참을 수가 없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가. 나에게 있어 철학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첫 번째 글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데 나는 이러한 질문들이 모두 답변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는다. 동서양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는데 니체는 이를 진리의 의지라고 부르며 인간은 진리적인 것을 탐구하려는 가장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그런지를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근본적인 의도를 알게 되는 것보다 기쁜 것이 또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러한 질문들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마주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을 함으로써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각자의 답을 가질 수 있고 삶의 진 가치를 깨닫도록 할 수 있다. 모두 철학을 하자. 모두 철학을 해야 돼. 얘들아, 그 철학을 하면 뭐가 좋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철학을 하면 생각하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생각하는 힘은 뭘까? 생각이 뭘까, 생각이? 얘들아 있잖아, 잘 봐봐. 여기 컵이 있어. 그거는 생각하고 말한 거야? 아니면은 그냥 말한 거야? 그냥 말한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 컵이 왜 여기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게 철학이야. 우리가 그 철학이 사람을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철학을 오래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대충 너랑 몇 마디 해보잖아.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단번에 파악하거든. 그런 연습이 돼서 그래. 예를 들어서 그냥 문간이 웃어. 그러면은 그냥 문간이 웃네. 그거는 생각한 걸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근데 문간이 왜 웃지? 문간이 나를 사랑하나? 그럼 뭐야?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 철학은 그것을 요구해. 왜냐면 우리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철학은 문장을 한 문장을 읽었어. 읽고 우리가 여기 컵이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그냥 내가 알 수 있니? 이 철학 문장을 읽었을 때 다가오는 것이 어때? 이 문장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쓴 거야? 그치?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컵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컵은 왜 있는 거야? 라는 연습이 돼. 훈련이 돼. 그러면은 지금은 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머리를 써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연습이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수능을 보고 언어 영역을 문제를 풀 때도 한번 그전 철학을 텍스트를 읽었는데 언어 영역의 텍스트 수준이 어떻게 느껴지겠어? 엄청 쉽게 느껴지거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읽었을 때 얘들아 언어 영역 문제가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의 의도를 물어보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잖아. 단번에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 글이 의도됐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보기가 1, 2, 3, 4, 5번이 있어. 근데 전에 사실은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1번의 지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면서 이거는 맞았어. 2번의 지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면서 이거는 틀렸네? 라고 답을 맞췄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러면 지문만 읽어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이야.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글을 읽으면 플라톤은 이런 스타일인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문장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맞춰보지 않더라도 단번에 맞고 틀리는 게 단번에 익혀져. 그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야. 글의 맥락을 간파한다는 거. 글의 의도를 간파한다는 게. 그리고 도덕도 마찬가지거든. 어떤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중에 실천 이성과 상관없는 것을 찾으라는 복이었었어. 도덕이. 그러면 우리가 실천 이성과 상관없으니까 실천 이성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막 보기가 꼬이겠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근데 문제를 우리가 의도를 간파하면 실천 이성이 아닌 거를 찾아라. 그러면은 보기가 어떤 보기를 찾으면 되겠어? 실천이 아닌 거. 이론적인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고민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이 사람의 의도가 간파된다니까. 그게 실제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냥 저 사람 몇 마디 하면 대충 의도가 파악돼.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짓까지도 파악돼.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어. 그럼 준비 안 했어? 왜 안 했어? 소연이.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선민아 있잖아. 내가 사실은 선민이는 철학이 도구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내가 철학을 도구로 삼잖아. 그러면 어느 한계까지는 내가 관심을 갖고 이거를 하겠지만 사물화된 도구가 뭐야? 철학에서 도구는 대상화된 거고 대상화된 거는 사물화된 거거든. 사물화된 거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한테 내가 뭐 우위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관계라는 게 상호적이어야지 나한테 의미가 있거든. 윤유라, 너가 싸움을 할 거야? 근데 진짜 네가 한 방에 끝내는 애랑 싸우는 게 재밌겠어? 아니면 진짜 비등비등한 애랑 싸워서 이기는 게 재밌겠어? 어? 한 방에 딱 끝나서 한 펀치에 날아간 애랑 싸우는 거랑 진짜 비등비등하게 이겨서 힘겹게 너 치고 나 맞고 너 치고 나 맞고 끝내는 내가 한 방에 이겼어. 그게 더 재밌겠어? 어? 나중에 재밌겠지.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대상화된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써먹으려고 내가 이용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나라는 존재랑 똑같이 그 철학도 나를 사랑하듯이 그 철학을 아까 사랑이라 했는데 이거 사랑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써먹으려고 하고 내가 대상화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100m라면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하면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거는 아무도 못 이기지.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런 철학 공부는 시켜서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게 되는 거지. 너 생각이야. 그 다음에 우리 만지 써라. 발표해보세요. 소피의 세계를 읽다 보면 다윈이 등장합니다. 다윈은 철학자가 아닌 진화론을 주장한 생물학자인데 철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다윈은 생물학자 겸 철학자인데 날다람쥐는 포유류에 속하고 다윈은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전쟁 연구를 했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날다람쥐는 다윈을 통해 철학을 만날 수 있다. 사실 다윈은 철학자라고 분류하기는 애매해. 과학자라고 분류하기 더 좋아요. 근데 왜 철학서에 다윈이 등장했을까? 다윈 이전과 이후가 정말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어떤 구분이 지어졌을까? 종교 신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과학 설명. 그 과학을 다윈의 이론이 그 당시에 너무 획기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철학은 과학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접근한 거였었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배웠잖아요. 논리학에서 새로운 명제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명제, 세 번째 명제가 교출하면서 그렇게 이론이 만들어진 거야. 첫 번째 명제는 뭐였었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명제였었잖아. 3단 논법. 그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 근데 다윈이 왜 획기적이었냐면 다윈은 젊었을 때 그 20대 초반에 여행을 갔는데 배에 그 당시에는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시기였었잖아요. 배를 타면서 그 유럽이든 어디든 그렇게 정말 대륙들을 여행을 다녔던 거야.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예야. 예를 들어서 어떤 대륙에서 보았던 다람쥐하고 또 배를 타고 가서 옮겨가서 봤던 다람쥐가 다르게 생긴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전에는 하나로 일정화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다람쥐는 이렇게 어떠한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생겨야 돼 라는 개념이었었거든. 근데 다람쥐가
다르게 생긴 거야. 그 핸드폰 줘봐. 여기 연결시켜버려, 이 텔레비전에. 미국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 다윈이 있잖아. 이렇게 유럽 대륙을 돌아다니는 게 보니까는 각 지역마다 동물들이 다르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을 했게? 하나님이 다람쥐를 가는 곳마다 다 다르게 생겼는데 100개의 다람쥐를 만드셨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어? 다람쥐를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면 각 다람쥐마다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왜 각 예를 들어 지역마다 다른 다람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다윈이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동물이 진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인간은 진화된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 상식적으로 100마리의 똑같은 다람쥐, 100마리의 다람쥐를 만들고 100마리의 말을 만들고 100마리의 원앙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유추를 한 거야. 그러면서 다윈이 뭔가가 기여한 게 있다면 우리가 3단 요법처럼 이론을 만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관찰한 거, 경험해서 관찰한 것들을 기록한 거, 그게 엄청났대. 지금 민영이가 병아리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렇게 관찰을 한 거야. 미국의 다람쥐와 한국의 다람쥐가 다르네? 그 관찰한 것을 증거로 내밀은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각각의 진화론밖에 설명을 못한다. 이거는 창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다윈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다윈은 사실은 철학자라기보다도 과학자에 가깝긴 한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생각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었잖아. 과학이라는 것이,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무언가를 의미화해서 결과 나온 것들이 더 가치 있게, 그건 실제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말은 이런 철학 글로 된 것은 허상, 가짜, 진짜가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진짜로 믿지만 그것은 보여지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근데 다윈은 자기가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20대 때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기록한 것들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지금 진화론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생각하는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우리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진 것을 진화론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그런 것보다도 다양한 이렇게 종류의 다람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환경에 적응한 다람쥐만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다람쥐는 죽는 거지. 그러면은 남아있는 종류는 어떤 종류겠어? 살아남은 종류는? 우월한 유전자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라던가 독일 나치당의 그 사상과 연결돼. 그 사람들은 유태인만 갖고 얘기하지 않았었어.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도 다 죽였어. 우리가 북한에 한번 기사 낸 거 있잖아. 북한에는 장애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없어? 아기 때 이미 다 죽여.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야. 왜냐면 인류의 이 세계를 위한 정말 거대한 비전이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나름 자기 신념을 갖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뭔가 열등한 유전자들을 다 죽인 거지. 그게 자기들만의 그런 하나의 신념이었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그러한 자기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론화한 이론들이 저런 다윈의 이론이라던가 그런 이론이 있어. 그래서 철학사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죠. 다윈은 사실 철학자는 아니에요. 소윤이처럼 다윈에 대해서 한번 내 입 밖으로 언급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책에도 다윈이 나오거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나한테 마주치고 의미 있게 나와요.
그렇겠지 소연아.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교정이 돼. 근데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정할 게 없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피아제가 어떻게 세상을,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동화, 도발, 편견화. 그거를 선생님이 인용이 아니라 피아제가 인용한 게 아기가 무조건 빨면 배가 채워지는, 모유죠. 채워지는 경험을 했는데 쪽쪽이를 빠니까, 장난감 쪽쪽이를 빠니까 배가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먹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야. 근데 소연이는 글을 썼잖아. 그치? 다윈에 대한 글을.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글이 나왔을 때 평형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지? 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어. 글을 쓴 사람들은 그러면 한 단계 세상을 조금 더 넓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갖게 된 거야. 근데 아예 안 쓴 사람들은 그냥 나타났지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려요. 철학에서 의미 없는 것은 뭐죠? 죽은 거라고 얘기해.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 의미가 없다라는 메시지야. 근데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신은 죽었다 하니까는 니체는 반기독교자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때 니체가 얘기한 신은 그 종교적인 신만이 아니라 니체 이전의 그런 철학자들 또 다 부정하는 거야. 거대 담론은 죽었다. 더 이상 뭐 확실성은 죽었다.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문감해주세요. 나는 찬양 가사 전달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보컬 선생님이 말하신 찬양 가사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다가 찬양은 말씀에 나온 것인데 말씀을 이해해야 가사 전달을 하고 놔두는 것 같다. 우리 시점에도 자신의 안라가 써있다. 지금 나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연습하고 있다. 하지만 말씀의 뜻도 잘 들여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 가사를 잘 전달한다는 건가? 말씀을 잘 들여다본 다음 찬양의 가사 전달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 철학과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연결하면서 든 생각이다. 전에 우준이가 대자보를 써갖고 왔더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자보를 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자보가 글의 위치만 바뀌어져 있고 똑같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썼지만 글에 대해서 이것을 쓰는 목적이라던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자가 익혀지는 게 아니고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미가 익혀지는 거거든. 의미는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근데 앞에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썼잖아. 그거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그냥 연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연결해 보라는 의미였거든. 연결해 봐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였었어요. 찬양과 철학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그냥 노래 그 가사의 내용과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있잖아, 그 칼빈이라던가 그 쯔빙글리 그 시대에는 쯔빙글리는 내 선생님이 알기로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칼빈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었어. 근데 칼빈은 교회에서 음악이 금지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칼빈은 악기 사용만 금지하고 사람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반면에 쯔빙글리는 다 금지시켰어. 자기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금지를 시켰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생각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뭔가가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되게 금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준 신적인 능력인데 육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눈물 흘리고 감동이 취해 있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뭔가가 멜로디가 나오고 악기가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그 가사는 이성적인 거거든. 그 가사에 빠지지 않고 그 가사의 말의 의도에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에 취해서 막 이렇게 마약 먹은 것처럼 음악도 그렇잖아. 그 음에 취해서 가사에서 오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의 그 멜로디에 내가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거짓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한 얘기야. 그래서 쯔빙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음 자체를 없앴어. 칼빈은
그래도 음은 괜찮다. 악기 사용만 금지하자. 왜냐면 우리가 너무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 가은이는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맞다라고 생각해? 어때? 음악에 대해서 그런 뭐 음률적인 것보다 그 가사에 집중한다는 거잖아. 그 가사에 집중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잘 들어봐. 다윗이었지. 다윗이 우통 벗고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 그렇지? 그런 구절이 있어. 옷을 찢어버리고 찬양한다는 구절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구절이 있어. 그 사람들의 행위는 뭐였을까? 이성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찬양이었을까? 다윗이 뭐 소고치고 막 다 하잖아. 어떤 거였을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기독교도 굉장히 철학적인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아직 현대까지 오지 못했어. 그 전에 오히려 그 전에 가졌던 것들도 오히려 다윗은 자기 온몸을 다해서 찬양을 했거든. 그때 온몸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게 내 가사가 뭐고 내가 노래하는 게 뭐고 그렇지 않아.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서 그냥 온몸을 다해서 찬양을 한 건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는 진정한 찬양이 아니다. 가사를 의미하라. 가사를 의미하라 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이 자주 하는 예시인데 지네가 있어. 지네가 엄청 춤을 진짜 엄청 잘 춰. 근데 개구리가 그런 지네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쟤를 좀 망치고 싶어. 하빈아 춤 잘 추는 하빈이 지네를 망치고 싶어. 그래서 개구리가 했던 방법이 뭔지 알아? 지네야 너 진짜 춤 진짜 잘 춘다. 너 춤출 때 11번째 발 다음에 어느 동작 취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11번째 발을 움직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몇 번째 발을 움직이지? 8번째 발인가? 6번째 발인가? 그 순간 지네는 더 이상 춤출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글을 늦게 배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 그러냐면 글을 알지 못해. 그림책을 보여줘. 그럼 얘네들 뭐를 할까? 그림에 빠져서 보겠지. 근데 얘가 글을 알기 시작했어. 그림책을 줘. 그럼 얘는 뭐를 할까? 글자에 더 집중해서 본다는 거야. 그림에 빠지기보다. 그래서 지금은 언어라는 것은 락간가드가 현대 철학자들은 언어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을 한정적으로 그 글 안에 노란색이면 노란색이 수천 수백 수만 가지 노란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을 하나로 노란색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너의 머리만 갖고 찬양해라라는 접근이 되는 거야. 가사에 집중해. 네 머리만 갖고 찬양해 라는 거지. 너희 머리카락, 온몸, 모 다리, 세포 모든 것들이 눈동자 다 찬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은 누가 준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하면 음악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되게 협소하게 언어 철학적인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문광은이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들, 모든 전도사님, 모든 교회들이 저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높게 올라타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이제 채미 나는 찬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율법의 신전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써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모르겠다. 나는 언제 잠이 오지? 잠이 얼마나 오는지 잘 모르겠다. 왜 내가 소리가 들리거나 깨워주거나 일어나야지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아? 지금 다 그 정답은 없지만 채미가 지금 미쳐서 빠질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있잖아, 내일 내가 그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날 거야. 그럼 어떡하게 되겠어? 오늘 내가 만날 거야. 아침 일찍 뭐 10시에 만날 거야. 그러면 어떻겠어? 나 조금 더 자야지 그러겠니? 빨리 일어나서 꾸미고 막 그러고 싶겠지. 그리고 내일 내가 원하는 개화여행을 가는 날이야.
그러면은 오늘 그렇게 잘 어울리니? 그냥 나 조금 더 잘지 하지 그러겠니? 아니지. 막 설레는 마음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는 남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너가 선생님은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요즘에 공부를 하는 게 핵일 아도로도 학원마스 연결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현대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되게 낯설어. 게다가 현대철학 사람들이 총을 겨누는 그런 비판의 대상들이야. 헤겔 같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낯설겠니? 근데 선생님은 있잖아. 이게 몸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의식을 전환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면은 나는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만지를 사랑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언어로 내뱉어. 그러면 그게 내가 된다니까. 나는 오늘부터 누군가를 뭐에 빠져있을 거야. 라고 해. 근데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안 사랑스러워? 그러면 이제 대사를 바꾸는 거지. 나는 오늘부터 누가 있을까? 나는 만지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오늘부터 민영이를 사랑하겠다.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이든 뭐 미술이든 갑자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연결된 경험이 없는데 나는 미술을 사랑해. 라는 게 가능하니? 가능하지 않아. 지금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너희들이 어리다는 게 뭐냐면 이것저것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경험 이전에는 내가 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잘생긴 여자애가 있어 우리만 걔를 내가 사랑하겠니 사랑하지 않겠니? 근데 왜 안 사랑해? 걔가 내 이상형이 아니라서 안 사랑해? 걔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사랑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내가 얘는 있잖아 얼굴이 잘생기고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뭔가 젠틀해. 그래서 나는 얘를 사랑했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야. 먼저 사랑하고 궁금해서 알게 되면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믿음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님이 합리적으로 예수님이 뭐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그걸 믿겠다 라고 했으면 너 믿음이야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지.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하니? 그게 사실과 진실의 차이거든. 사실은 사실이잖아. 여기 펜이 있다는 사실이잖아. 믿음은 있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야. 그거를 채미야 있잖아. 나는 사랑하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앞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을 찾아. 근데 대충 너네들 이제 나중에 뭐 논문 쓰든 뭐를 쓰든 한번 방법이야. 키워드를 써봐. 내가 조금 관심 있는 게 뭘까? 근데 사실은 그 관심 있다고 얘기하는 키워드도 내 주변에 한 번이라도 만났거나 한 번이라도 연결된 것에 대한 관심이거든.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무슨 과인 줄 알아? 대학을 지망할 때 쓸데없이 그래서 그 과가 경쟁률도 높고 학점도 많이 따야 돼. 그 과가 무슨 과일까? 컴퓨터 관련 과야. 컴퓨터 관련 과가 은근히 높아. 왜 컴퓨터 과가 높을까? 쉽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일상적으로 놓여 있으니까 낯익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이게 일상적으로 익숙한 거야. 자신이 있는 거야. 컴퓨터는 내가 자신 있지 않을까. 그거의 차이야. 내가 만약에 어떤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나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험들이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경험을 가지면 되지. 건우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다섯 번 만나고. 근데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나면 돼. 그렇게 내 관심의 분야를 넓혀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건우를 만났던 게 의미가 없니? 의미가 있어. 그러면 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오늘부터 건축에 관심 갖기로 했어. 그러면 건축에 한번 빠져보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건축에 관심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 문학 쪽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건축에 빠져서 공부했던 그 시간이 의미가 없겠냐고. 내 문학책에는 건축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미 없는 곳은 없어. 근데 뭔가를 사랑하지 않고 빠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아. 너가 자고 싶은 이유는 뭔가 너 열정적으로, 우리 원래 채미가 되게 열정이 많은 아이거든. 그다음에 우리 옆에 책을 아우리 버릇이 너무 하라는 대로 맞추고 있으면 그게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철학도 어려울 때 자신의 생각을 쓰게 되면 그게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철학과 관련 있는 거. 그 내가 춤을 좋아해. 그러면 너가 급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지, 연습이 아니야. 연습으로 가다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어. 우리미도 할 수 있어. 연습이 아니야. 내가 한 번 앞에 나설 거 10번 나가는 거야. 앞에 자신감 있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한번 봐야지, 그렇지? 어? 이게 왜냐면 내가 그걸 좋아하지만 내 안에 이렇게 숨기고 있잖아. 그러면 그 정도밖에 성장 못해. 너가 춤춘다고 하면 우리 문치원도 춤추는 거에 동영상 찍어서 올려주잖아, 그렇지? 그렇게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춤이라는 게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춤추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 그렇지? 사람들 앞에 계속 나타나야 되잖아. 그 나서는 게 불편하지 않고 그냥 무디고 일상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야 돼. 근데 그거는 처음은 누구나 어려워. 어려운데 그거를 어렵지만 나는 이거를 내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언제 할래? 춤 멋출 수 있어. 아니 진짜 우리 그래서 그때 그 시호도 지금 시호도 그래서 밴드 만들어준 거야. 이래서 밴드가 만들어진 거야. 춤 언제? 우리 진짜 생각해보자. 너 혼자 추기 힘드니까 춤. 왜냐면 우리 분명히 춤을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문득문득 춤추는 걸 봤어. 별로 그냥 문가만이나 똑같은데? 이렇게 춤추는 애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우리가 지금 날짜도 정해줬어. 우리 무대를 깔아주자. 언제가 4월 25일 날? 4월 25일 날. 오늘. 4월 25일. 부모교육대. 부모교육대 아니면 우리 북극 보면 사진 찍을 때. 우리 점심만 먹게. 지금이 나을 것 같아. 그때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 주 철학 시간에 하는 거야. 너 혼자 하기 부끄러우니까는 뒤에 문강 백패서도 시켜. 여기 문강은 누구 시킬래? 뒤에 몇 명만 있어야 되잖아. 4명 있어야 돼. 야, 백댄스 남자애들 시켜도 돼. 아니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안 하니까 누구 시킬까? 문강 하나 시키고 번호. 우리가 춤추는 것도 하나의 내 담력 훈련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나를 부러워하는 거거든. 우리미를 세우고 싶지만 우리 그래도 하빈이 부모를 막칠 수는 없잖아. 하빈이한테 민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문가은이랑 우리 민영이랑 수련이? 지성이 정했어. 문가은, 하율이, 민영이, 지성이. 알았지? 보내줘 알았지? 얘들아 너네들은 백댄서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근데 왜냐면 하빈이가 혼자 나오는 게 부끄러우니까 뒤에서 같이 쳐주라는 거야. 알겠죠? 다음 주 발표. 승우야 있잖아. 한 줄도 괜찮아. 너 승우 하나도 없어? 있잖아. 그 윤유라
그 미술 전시회를 보면은 막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다음에 더 의미가 드러나긴 하지만 사람들이 끄적거리는 것도 되게 엄청 비싸거든. 어떤 유명한 문학 작가가 끄적거린 글이 잘 쓴 글일까 못 쓴 글일까? 끄적거린 것들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왜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쓰려고 한번 머리를 썼다 안 썼다의 차이야. 그러면은 끄적거리려고 해야 돼. 부담을 갖고 내가 글을 멋들어지게 써야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한 15번이면 한 5번 멋지게 쓰면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공한 거야. 왜냐면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잖아. 대신에 나머지는 부쩍부쩍 그렇게 써도 괜찮아. 알겠죠? 현재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부담이다. 많은 철학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나도 이 부담을 쌓으면서 나만의 철학을 이 부담 안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한 번도 안 쓴 철학자가 되었다. 오직 말로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다. 나도 이 부담을 멋지고 꾸준히 쌓으면 언젠가 나의 후손들이 내가 쌓은 부담을 보고 감동을 받고 멋지게 보는 날이 생기면 좋겠다. 이 부담을 쌓을 때 나만의 스트레스를 담을 쌓는 느낌이다. 오래 옮길 때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다 옮기고 보면 상쾌하다. 델포의 신전에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다. 나는 이 부담을 쌓을 때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 있잖아, 그 승우가 했던 단어가 하나 있거든. 후손이라는 말을 하거든. 근데 너는 누구야? 라고 질문했을 때 막연히 난 누구인지 몰라. 근데 그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건넨 말, 빈말로 잘못 나온 말, 그냥 자기 혼잣말 그런 것들이 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나타난 말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거든. 여기까지 없었잖아, 그치? 근데 승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아유 무슨 돌담이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돌담이 아니라 승우야 돌담을 쌓으면서 먼 미래 나의 후손까지도 의미 있는 존재가 나는 되고 싶어. 그 과정에 돌담을 너가 키워드로 삼은 거야. 왜냐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으로 자기 직업을 찾거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내뱉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글을 쓰다 보니까 후손이 나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나를 모른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너가 후손이라는 말을 했을 때 너는 지금의 짧은 뭔가의 쾌락이 아니라 장기간에 너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한테는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껴.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단순히 돌멩이가 아니라 내가 이 돌멩이를 통해서 우리 하리아코의 돌담을 쌓아지고 그런 것들이 다음 후배에게 내가 하나의 전설도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우리는 전설이 특별한 전설이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는 전설이잖아.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야. 우리 성국이 내가 생각하는 철학은 한 주제에 쉽게 파고들어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내가 빠져있는 생각은 쑥스러움이다. 그럼 내가 왜 빠져있는 생각이 쑥스러운지 나에게 질문했다. 나는 왜 쑥스러움이라는 생각에 빠져있을까? 내 생각의 그 이유는 내가 남 앞에서 쑥스러움을 다 예전부터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 왜 꼭 쑥스러움을 사는 걸 고쳐야 할까? 쑥스러움을 사는 것도 나의 개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 쑥스러움이 어떤 쑥스러움인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면 쑥스러움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가 앞에 나서는 것을
언제 쑥스러워하는지 한번 너가 한번 고민해봐.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게 선생님이 봤을 때 성동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굉장히 자긍심도 굉장히 높거든. 그리고 반면에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냥 발표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준비를 잘하거든. 근데 진짜 쑥스러우면 그거가 쉽지 않거든. 그러면 난 언제 쑥스러운지를 사실은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너가 쑥스럽다고 느낄 때 지금이 어느 타이밍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어느 타임에 쑥스러움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너처럼 쑥스러움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쑥스러움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하빈이 없어? 하빈이. 하빈이. 그리고 우리 민영이. 안선님? 민영아 있잖아. 너는 그것도 괜찮아. 그 거위 일기 쓰는 것도 괜찮아. 거기에 선생님이 조금만 플러스 한다면, 야, 너가 느낀 생각도 해주신 거지. 그냥 너가 느낀 생각. 그치? 원래 민영이 알지? 솔직히 말해서 그 건축대 숙제를 찌꺼 하다가 말았지만, 다른 거는 숙제를 안 해왔던 진정한 존버. 숙제 안 하고 버티기. 근데 민영이가 그래도 너무 성실하게 거의 일기 쓰더라고.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바란다면 거기에 그냥 네 느낌, 그냥 막 뭐 이렇게 한 줄만 써도 괜찮아. 사실 왜냐면은 너가 지금 느낀 것들이 나중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느껴지지가 않아. 와, 신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가 궁금증도 괜찮고 느낌도 괜찮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느껴진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써도 괜찮고. 죽음도 철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 한번 생각하는 거야. 지금 민영이는 보여주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는 써놨어. 근데 그 사실도 이전의 민영에 비하면 한 걸음 나아갔죠. 그러면 거기다가 너 생각을 하나 해보라고. 거위가 죽었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뭐지? 라는 좀 더 들어가는 거 있잖아. 얘는 죽어서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그 많은 하리에 죽은 동물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런 또 하나의 생각들을 한번 바보 같은 생각을 쓰고 좋아. 왜냐면 선생님 보고 멍청한 생각하고 바보 같은 생각하라면 뻔해. 근데 너희들은 뻔하지 않은 생각들을 한다니까.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도 생각을 하는데 그 더 어린 아이들은 그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으로 안 나와. 아주 어린 아이들도 되게 획기적인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진짜 또라이 같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 욕도 써도 괜찮고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한 줄만 더 써. 그러면은 거기로 이제 발표는 끝났고요. 지금 몇 시야? 3시 8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이런 시간이 선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1시간 걸렸다고 했었잖아. 1시간이면 끝났었어.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길어지는 건데 책을 보게 찾았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줄 구어 옆에 갖고 와. 알겠죠? 소크라테스야. 95페이지에 소크라테스 아래에 있는 글 읽어보자. 시작.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현명한 사람. 이거는 있잖아. 진리, 명제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자. 99페이지에도 그런 말이 있어. 아니 98페이지 있죠. 98페이지에도 본능적인 수치심이 있을까 밑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써있죠. 줄 그어주세요. 얘들아 이렇게 그었을 때 내 책꽂이에 꽂아두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너 설명해봐. 그때 바로 나오잖아. 책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지. 그치? 선생님 이거 사실 지난번에 즐거운 거야. 근데 또 안 읽어도 되잖아. 즐거운 것만 갖고 수업을 가는 거야. 그래서 99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에서 무엇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다고
했던 말이, 그러니까 그 문장 있잖아.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 그러나 깊이 생각할수록 자신의 99페이지야. 그러나 깊이 생각할수록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아니라는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무잖아. 아까 선생님이 성우 얘기할 때 얘기했어. 무가 얘들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고대 철학자들의 관통하는 생각이야. 근데 무지를 아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야? 무지는 있잖아. 이때의 무는 마찬가지야.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지 없는 게 아니야. 알지 못하는 거, 아직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의식 세계에도 이때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무의식이 없었어. 그 내 안에 무언가가 있지만 나는 아직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 그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야. 그냥 갑자기 없는 것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야.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내 안에 알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너의 무지를 알아라 라는 거랑 굉장히 대립적으로 뭐야 소크라테스 말이 왜 이렇고 저렇고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니야. 무라는 개념을 알면 알아. 무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아는 거. 네 안에 그게 있어. 그거를 아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라는 99페이지야. 99페이지. 다음 문장이라는 글이 있죠. 다음 문장에 올바른 인식은 안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했어. 올바른 인식. 올바른 인식. 내가 안다는 것이 밖에서 나오니? 아니야.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99페이지에 있는 거야. 안에서 나오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100페이지. 왜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하루를 풀려. 왜 우리는 알아야 돼? 결론이야. 100페이지 두 번째 줄 결론이야. 왜 알아야 돼? 그럼? 자신의 무지를 왜 알아야 돼?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할 거기 때문이야. 얘들아 있잖아. 우리가 철학을 얘기하면서 철학에는 실천이 없어. 말만 있어. 담론만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의 그런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서양 고대 철학도 철학에는 실천이 있었었어. 이미 깔려져 있었지. 근데 우리는 고대 철학을 어떻게 알아? 지금?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는 실천을 놓쳐버리는 거야. 거기에서는 그때 삶에서의 이론적인 측면에는 항상 실천이 있었어. 고대에는. 왜 알아야 돼?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4페이지에 그 당시 이제 소피스트들이 나와. 소피스트들이 왜 나올까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거든? 왜 등장할까? 왜 등장하냐면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분리될 수 없어. 그때 그리스의 아테네는 무역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었을 때야. 무역이라는 게 뭐야, 성우야? 무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협상을 잘해야 돼. 그치? 나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잘해야 되잖아. 협상을 잘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해? 말빨이 세야 돼. 말을 잘하는 사람이 협상을 잘하겠지.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성장한 거야. 너희들 생각해봐. 아무리 그 당시에 돈이 아주 넘쳐났다고 해도 돈을 주고 왜 내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왜 소피스트는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쳐준 사람이거든. 지혜를. 왜 돈을 주고 사람한테 나한테 그런 지식 이때의 지식을 갖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시하고 좋은 대학교 나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근데 공부 안 해도 사는데 전혀 없어. 대학이라는 풀어야 되는 그런 길이 없다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소피스트한테 배움을 얻으려고 했어. 말을 잘하려고. 무역을 잘하려고. 말빨리 세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그 철학을 잘하면 뭐 한다고 했어? 저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저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보고 나에게 유리하게, 대놓고 유리하게 하면 누가 속아? 보이지 않게 저 사람을 작동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소피스트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피스트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105페이지야. 그 소크라테스는 누구인가라는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다르게 세 번째 줄이야. 그 시간을 얘기해줘. 20분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알겠지? 시골의 들판과 나무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까의 이야기와 똑같죠. 99쪽과 똑같아. 올바른 인식은 안에서 나타나. 바깥에 들판과 나무는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어.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무와 들판을 보고 이론을 만들어내겠지. 얘는 아니야. 밖은 나한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어. 그러면 얘는 바보 멍청인가? 아무튼 나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거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지?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그치?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나갈 거예요. 문답법이라는 거 있어. 107페이지.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답은 뭐야? 나한테 던져주는 질문이야. 첫 번째 줄에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야. 그는 절대로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치지 않았어. 대화로 이끌어 갔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그의 엄마는 뭐였다고? 그의 엄마의 직업이 뭐였어? 아리스토텔레스 아빠의 직업은 뭐였어? 그래서 내가 누구랑 연결되는지가 되게 중요해. 소크라테스의 엄마는 상파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아빠는 의사였어. 그래서 그런 이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문답법과 사파술은 알고 있죠. 여기 써있는 대로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남의 출산을 돕기는 하지만 나야 뭔가를 알리면서 내 안에서 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108페이지에 대해서는 신의 목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고대의 정신에 있어. 우리가 들보의 신전 그런 신전들 보면 그 당시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알면 내 면 안에 신이 나에게 알려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자기가 신적인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철학자를 배울 때 외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넣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실용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긴 해.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우리들이 듣지.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아테네의 주포가 누구야? 아테네의 주포가 누구야? 소크라테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은 성형이 되게 위험하거든? 학교에서도 위험한데 그런 조커 같은 사람들이 더 꿈꿀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꿈꿀 수 있다니까? 조커가 돼야 돼, 책이야. 알지? 조커가 누구야? 그 카드의 조커야? 조커가 누구야? 영화 조커 보면은 악당이잖아, 그치? 악당이잖아. 여기서는 조커가 소크라테스라니까? 그리고 114페이지에 올바른 인식은 옳은 행동을 유도한다라고 얘기했죠.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확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 누구지? 그 아까 그 성민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을 갖고 왔잖아. 근데 소크라테스도 행복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확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내 신념에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판단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확신에 반대되는 애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뭘까? 확신은 이성적인 거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뭘까? 나답다는 게 뭘까? 동물은 동물답고 강락통은 강락통답고 그런 다움이야. 나다운 행동을 했을 때 확신 그때 행동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이성적인 차원이겠죠. 나의 확신, 나의 신념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116페이지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테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플라톤 할게요. 다음 주에는 있잖아. 플라톤도 이렇게 짧게 끝낼 거야. 소크라테스 그래도 대충 알만하지 않나? 알겠지? 대충 느낌을 알는데 이 녀석 이런 녀석이구나. 느낌을 알는데 그 다음에 다음에 누구야? 소크라테스 다음에 누구 나와?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빨리 끝낼 거거든? 중세로 넘어갈 거야. 중세